쉽게, 빠르게, 편하게. 아니 이게 올림픽도 아니고 뭔 말이야? 요즘 기업이라면 하나씩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 하지만 홈페이지는 직접 만들기도 어렵고 비용도 천차만별.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짜잔! 나타났다. 바로 아이네임즈의 스마트 빌더 탄생. 반응형 홈페이지는 물론 다국어 홈페이지 구축 지원과 180여 개의 업종별 템플릿으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아니 이게 참말인겨? 검색창에서 스마트 빌더를 검색하면 만날 수 있다. 지금 바로 데모 체험도 하고 1개월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 직접 쓱 확인해보세요. 조사장, 너 빅터 앱에 설치 안 했어? 빅터가 뭔데요? 모르는데 어떻게 설치는 거예요? 아우 왜 몰라?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빅터를 몰라? 에이,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설치해요? 빅터는 요즘 핫한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주식 투자에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분석하는 앱이잖아. 매주 주요 언론에 2개 종목씩을 2년간 분석해서 적중률이 70%의 대단한 수익률을 보여주는 엄청난 앱이라고. 어디서 설치할 수 있죠? 으아, 이런 답답한 사람. 구글 플레이에서 빅터를 검색하라고. 최강 주식 분석 어플리케이션 앱 빅터, 구글 플레이에서 빅터를 검색하세요. 많이 오셨네요. 저희 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넓야 105회 지적 대화의 탄생, 지금 시작합니다. 조용히 좀 해주시고요.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자기소개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저는 신자유주의 미스테리에 관심이 많은 최 사장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제 원래 소개를 해야겠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죽창을 들자 깡샘입니다. 과학과 기독교에 관심이 많은 이독실입니다. 돛 닦는 김도인입니다. 왜 이렇게 해서 김도인이 안 왔어요. 아쉽습니다. 김도인이 우리랑 같이 있기 좀 부끄럽다고 해가지고 네. 영적으로만 저희와 함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웃으신 게 김도희님 비하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 네, 제가 잘 포장해줬지요. 예.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2016 디지털 북페어 코리아 저희가 공개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강연 형식을 취하진 않고 공개 방송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후이면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 내용을 동일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공지했어요. 여기가 어수선하고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으니까 카페와 저희 페이스북에만 공지했습니다. 저희가 이 행사를 진행하니까 오실 수 있으신 분만 너무 노력하지 말고 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네. 지금 한 3만 명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인당 100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북페어 아닙니까? 북페어. 깡쌤이랑 덕실이는 이제 북페어 많이 와봤나요? 어땠어요? 부페요? 네, 북페어. 북페요? 북페어. 아, 네. 저는 부끄럽지만 이런 행사는 잘 안 찾아다니는 편이라 처음 와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덕실이는 어때요? 저도 처음 와봅니다. 사실. 아, 그래요? 난 실제로 와봤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중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 그래서 북페어였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 막 이것저것 책을 막 주시는 거야, 정말로. 예.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커서 알았어. 아, 이게 북페어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저 또 다시 기억을 좀 떠올려 보니까 정자였을 때 왔다 간 것 같기도 하고. 아, 예.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지난 방송 때 깡쌤이 어디까지 기억이 나느냐, 정자에서부터 기억이 난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 얘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 귀한 자리에 저희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뭐에 대해서 준비했냐면은 대화에 대한 얘기로 오늘 강연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대화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전형적인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책이라는 매체를 통한 대화인 것 같아요. 책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기도 하지만 작가와
그 다음에 책을 읽는 사람 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매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꼭 일방적인 것만은 아닌 것도 같아요. 왜냐면은 작가가 말해주는 그 작은 어휘들, 짧은 그 말들을 기반으로 해서 독자는 정말 많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로 풍성한 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대화를 주제로 한 강연이 오늘 북페어에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깡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북페어고 뭐고 내가 대화의 본질, 진짜 대화가 뭔지 보여주겠다. 그래서 오늘 준비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연은 이제 깡쌤 중심으로 같이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오늘 주제는 지적 대화의 탄생이라고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저희 팀의 탄생을 설명하는 파트는 아니고요. 오늘 주제는 이제 또 대화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대화의 본질이 무엇이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마련을 했고요. 특히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방식, 고대 문헌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 대화가 탄생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역사상 현존하는 문헌을 같이 살펴보면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질문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질문을 한 가지 최 사장님께 드리고 싶어요. 최 사장님 그 첫 번째 책 이름이 뭐였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었죠. 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을 쓰셔서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극하셨는데 최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적 대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적 대화요? 예. 뭐 지적 대화, 지적이란 말은 좀 이렇게 손발이 오그라야 되는 것 같고 네, 대화. 그렇다면 최 사장님이 생각하는 대화란? 실제로 사용되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실제로 사용돼요. 어떤 활동으로서의 동사로 활용될 때가 있거든요. 주체와 주체가 만났을 때 이야기를 나누는 그 상황 자체를 우리가 대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실제로 나눈 이야기 그 컨텐츠 자체를 대화라고도 합니다. 그 말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 기대하는 대화에 대한 진짜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주체 간의 세계의 교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 다른 세계에 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세계 위에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세계는 뭐 지구 위에 사는 건 아니고 각각의 개인은 자기만의 세계에 살잖아요. 기독교인이면 신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그런 세계에 살고 무신론자는 그런 물질적인 세계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가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같은 택시 안에 탔다 그래서 만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두 가지 세계가 만나는 과정이 뭐 대화이겠죠. 뭐 이렇게 어렵게 대답해요? 네, 독실님은 대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냥 네. 독실님이 맨날 하는 거? 네, 그런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원래 둘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걸 대화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되게 많은 말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랑은 대화가 안 통해라고. 두고 앉아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 마음을 보여주고 이 사람의 마음을 보고 확인하는 과정이 대화인데 그건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 그러면 최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하나를 더하자면 서로의 상대방의 어떤 그 세계관을 수용하는 과정이 있는 것까지를 이제 상대방의 세계를 아예 수용까지 해버려야 된다. 네, 거의 공감은 못할 수 있겠지만 예. 일단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의 세상은 이런데 이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이해하려는 노력들. 네, 그런데 실제로 왜냐면 세계랑 세계가 만나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서로 그거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대화가 됐다고 얘기 못하니까 수용 과정까지도 대화에 포함시켜야 된다. 지금 어렵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실은 대중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렇죠? 그럼 이 강연도 대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할 거라고 미리 저희한테 안 알려주셨습니다. 대화라는 아주 큰 범주 중에서 일부분일 것 같아요. 그 대화가 꼭 쌍방향인 것도 있고 일방향인 것들의 대화도 있을 텐데 책이나 강연 그런 것들은 일방향적인 대화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보면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명령을 하기도 하죠. 지시나 명령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대화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거는 폭력이죠. 네. 폭력이다. 폭력입니다. 네. 연설 같은 것도 저희가 많이 하죠.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 이제 말의 전쟁이라는 책이 어떤 분께서 선물을 해주셨어요. 책 이름이 이제 말의 전쟁이라는 책인데 이 책 보시면 이제
어떻게 하면 연설을 화려하게 또 논리적으로 잘할 수 있는가. 즉 과거에는 이제 수사학이라고 불렸던 그 영역의 어떤 역사적인 부분을 잘 다루고 있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사학이라는 거야 혹은 연설을 잘하는 거의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 그 책에 따르면 말을 굉장히 잘해서 상대방을 내 의도에 맞게 설득하고 혹은 나쁘게 말하면 현혹시키는 기술이다 라고까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종류의 어떤 연설도 우리가 대화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넓은 범주에서는 대화일 것 같아. 그 정도는 그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연설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거고 우리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듣는다고 해서 그걸 다 믿거나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걸 이제 비판적으로 수용할 테니까 그것도 큰 범주 안에서는 대화로 봐야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토론 같은 걸 대화라고 본다면 네. 둘이 이야기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깡 선생님이 1분 동안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최 사장님이 1분 동안 답변을 해요. 근데 그거를 길게 잡아가지고 일단 깡 선생님이 생각하고 설득하고 싶은 바를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 게 연설이 되는 거고 그걸 책으로 적으면 책이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일방향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독자와의 대화를 시도한다든가 혹은 좀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논문으로 대화를 한다든가 어디에 뭐 잡지라든가 이런 거에 기고를 해갖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토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는 대화라고 하는 긴 대화의 일부분만을 잘라놨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뭐 그 시작하기 위한 질문을 몇 가지 던져봤던 거고요. 제가 원래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진행할 내용을 담은 책이 있어요. 대화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이름도 이상하죠. 제가 예전에 독서의 역사라는 책을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 내용의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부제도 되게 신기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에미넴에게 말을 걸다 라는 부제예요. 예, 되게 재밌는 책이었는데 이 책을 누가 썼나요? 그 스티븐 밀러라는 이제 작가. 아, 네. 예, 그냥 저술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대화의 역사? 예, 그런 책인데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뭐 강의를 한다거나 뭐 명령 혹은 뭐 연설을 한다는 행위 같은 건 대화의 범주로 잡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중간중간에 살짝 나왔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일방적으로 어떤 정보,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대화라고 우리가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대화라는 건 뭐냐면 쌍방향적인 어떤 아이디어의 교환이 있는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의 교환 행위? 예. 그럴 듯한데? 예.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의 교환이라는 게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뭐 그냥 여기 춥다 이런 정보도 전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냥 단순히 내 어떤 의사 표현을 하거나 감정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그냥 정보가 단순하게 전달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이 있는 것. 아이디어 하나가 최 사장님한테 갔다가 독실님한테 왔다가 또 저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덧붙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뭔가 개선되기도 하는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 것을 대화의 핵심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눈덩이를 굴리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최 사장님한테 눈을 뭉쳐가지고 이게 굴리면 최 사장님이 그걸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관점을 가지고 그걸 검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 저희 방송 때 최 사장님께서 사실 황당한 얘기를 좀 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죠? 예, 정자 시절의 기억을 할 수 있느냐는지 뭐 그런 문제 제기들을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뭐 있었다라고 동의를 하기도 했고 독실님 같은 경우는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아이디어가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그게 1단계적으로 검토가 되기도 하고요. 혹은 이 아이디어가 좀 문제가 있다거나 다른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거나 해서 보충이 되거나 뭐 비판을 받거나 대안이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주 잘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죠, 그렇죠? 제 바로 오른쪽에 계시는 예, 그래서 비판왕 독실. 반박합니다. 그 대화라는 거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아이디어나 의견이 교환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이 있어서 그 아이디어 자체가 좀 발전적으로 교류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그 대화론이라는 책도 있대요. 1743년에 헨리 필딩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는데 대화란 아이디어의 상호 발전적인 교류 과정이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의견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지식이 서로에게 소통되고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걸러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바와 같이 강연을 한다거나 이런 건 대화로 보기 어렵고, 사실 저희 그 지대너비엇이라는 컨텐츠의 특성이 좀 특이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른 어떤 네네. 인문학이나 뭐가 어떤 특이하지? 교양 강좌에 비하면 형식 자체가 일방적으로 전달한다기보다는 서로 이제 물고 뜯고 씹고 즐기는, 그렇지. 예, 각 패널들이 이렇게 정보를 서로 교류하면서 비판도 하기도 하고 다른 관점도 제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정신이 없는 가운데 이상한 말을 막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토론할 수 있는 시간도 있나요? 네. 있어요? 근데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그 얘기는 굉장히 맞는 얘기인 것 같아. 대화라는 것이 그냥 정보의 단순한 전달만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정보라는 게 무엇인가 첨가가 되거나 뭔가 발전하거나 그런 것들을 대화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작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연설이나 뭐 명령은 제외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엄밀하게 구분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정보의 교환은 동의할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떤 꼭 반드시 답변을 듣고 그런 과정만을 대화로 한정지키는 거는 실제 발생하고 있는 대화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대화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네. 어떤 생각을 내놨을 때 최 사장님께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시고, 이런 과정이 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강연 중에도 이런 작용이 일어날 수 있죠. 청중이랑 질문을 하면서 강연자도 뭔가 배울 수 있을 거고요. 예. 그러면 그 책을 쓰신 분은 본인이 책을 쓰는 활동도 대화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대화에 대해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걸 좀 제거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네. 프로 대화꾼이 자세. 독실님은 정말로 대화를 잘하시는 분이고, 전 처음에 단순히 말만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책을 읽고 제가 다시 봤더니 정말로 프로 대화꾼이십니다. 그분이 예, 아니 당신이요. 제가요? 아, 예. 네.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빨리 할 게 많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책의 저자는 대화가 사실은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매일같이 대화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렇죠? 맨날 이야기를 하고 뭐 하고 있습니다만,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대화를 하기 어려운 이유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한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혹시 내 생각에 누군가 의문을 제기할 경우에 사람이 수세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표정이 바뀌고 자기가 공격받았다고 느끼면서 목소리가 변하면서 화를 내는 그런 태도들을 쉽게 보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화, 상호 교류가 있는 대화를 방해하는 요소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이 말을 할 줄 안다고 해서 대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화가 제대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첫째로 당연히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청하는 자세가 있는 거죠,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대화 참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평등한 관계가 성립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상대방보다 조금이라도 더 고귀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나보다 너무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순간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듣는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안 들으려고 하든가. 예, 아예 안 들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대학 때 뭐 공부하시고 뭐 수업 듣고 하시다 보면은, 사실 저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학계, 특히 이제 대학 사회라든가 학문 연구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그렇게 대화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한국의 학계를 까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예. 네네, 일부. 네. 그래서 학계 안에도 분명히 권위라든가 위계 질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자기만의 어떤 권위 의식 같은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상대방의 의견을 이제 비판적으로, 좋게 말하면 비판적으로 걸러듣는 거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어떤 쌍방향적인 소통의 기회가 차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지대는 선수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아니, 어느 예. 학계에 속해 계시는 건가요? 네. 어느 학계에 속해 계시길래? 철학과와 예.
근데 어쨌든 나는 간에 실제로 경험을 하긴 했어요. 근데 어떤 걸 경험했었냐면은 저도 이제 철학에서 대학에서 조금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학원을 막 왔다 갔다 바꿨는데 학부 때 철학이 너무 재밌었어. 왜 재밌었냐면은 실제로 대화인 거예요.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대학생들이 뭘 알겠습니까? 1, 2학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수님이 다 뭐 이제 철학자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도 전에 학생들이 계속 질문하고 반박하고 막 하는 거야. 왜냐면은 우리는 비판이나 반박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내가 비판할 수 있으니까 내가 좀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 그러니까 나도 거기 속했던 거지. 어떻게든지 물고 뜯어보려고. 교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그 철학자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반론을 펴줘 주시는 거야. 그래서 철학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제 대학원을 갔지. 너무 그리워서. 그런데 너무 다른 거야. 다른 학교를 한번 가봤어요. 다른 학교를 갔더니 거기의 분위기는 매우 달랐어요. 거긴 교조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이데거를 공부했는데 나는 이제 질문을 했지. 대학원생인데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거 하이데거 얘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교수님이 인상을 쓰시고 정말이야. 그게 너무 놀랬어. 그러다가 이제 거기를 또 그만뒀어. 그리고 원래 거기 학교로 돌아오게 됐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 어떤 데에서는 하나의 학계라고 해도 대화가 되는 데가 있고 강의가 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떤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것 같아. 대학이라는 곳은 사실 아무것도 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을 넣어주는 공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식이 다 넣어지기도 전에 계속해서 반론이나 비판만 하느냐고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두 가지가 좀 병행돼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꼭 대화가 아니더라도 좀 같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인문학계뿐만 아니라 그게 과학 쪽에서도 어느 정도 통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학은 어떤 반박하는 증거가 나오면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니까 이제 다른 흐름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 정면으로 이제 반대하는 얘기를 했던 게 이제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를 이야기한 것도 뭐 정말 러프하게 말하자면 기존의 이론, 기존의 정상과학이 옳다고 믿었던 그분들이 돌아가셔야 오히려 새로운 그 젊은 세대들에 의해서 새로운 과학, 정상과학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결국엔 과학에서도 많은 증거들을 수집을 하고 이걸 갖고 이제 논문을 쓰게 되잖아요. 근데 데이터를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나한테 맞는 좋은 정보들, 좋은 그 데이터들을 뽑을 수도 있고, 심지어 지금은 거의 뭐 정설로 굳어져 있는, 저는 맞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 상대성 이론의 어떤 상대성 이론이 맞다라고 하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증명하는 사진이 있었죠. 일식이 있었을 때 별 사진을 찍었고 그 별이 밖으로 퍼져나가게 보이거든요. 그걸 갖고 이제 중력 렌즈 현상을 좀 보여주는 그 사진조차도 사실 여러 장을 찍었고 잘 드러나는 사진을 취사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는 그게 객관적인 증거들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가장 합리적이라고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학계에서도 대화가 그렇게 뭐 아주 자유롭게 이루어지지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더 심하죠. 예를 들어서 뭐 회사라는 어떤 위기 질서가 있는 조직이라던가 뭐 그런 공간 같은 건 굉장히 심하고, 저희도 사실 평소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저희 넷이 만날 때밖에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그러지. 일단 친구가 없고요. 네. 그리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어른이 없고. 됐더니 부끄럽습니다. 모르는 사람 만난 다음에 사후 세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너희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뭐 철학적인 얘기나 뭐 문화예술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대화라고, 진정한 의미에서 대화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대화 참여자들 간의 아이디어의 교환이 있고, 그 교환이 단순히 정보 전달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좀 발전적으로 덧붙여지기도 하고 비판받기도 하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는 교류가 있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대화고요. 그런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역시 첫 번째가 경청하는 자세, 둘째는 상호 간의 어떤 평등,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대화가 언제쯤 인류 역사상 처음 시작됐을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말이 있어야 대화가 될 테니까 인간이 이제 언어를 뭐 본격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추정되는 게 뭐 많게는 한 5만 년 전부터 잡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아마 그때부터 우가우가 하면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했을 겁니다. 다만 이제 뭐 그 일을 또 많이 해야 되니까 사냥도 하고 채집도 하고 이동 생활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한가롭게 이야기를 많이 할 시간은 없었을 것 같고, 이 책의 저자는 이제 본격적인
바뀐 대화가 시작된 게 도시 국가들이 형성되면서부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뤘죠 한번 수메르에 대해서. 수메르 지역에 이제 거의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좀 대규모 수만 명이 모여 사는 도시 국가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는데 아마 그때부터 문자가 만들어지고 엄청나게 많은 직업군의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대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문학 작품들을 보면 이제 대화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의 문학 작품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다만 이제 인류 역사의 초창기에는 사실은 대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예언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 아, 대화에 앞서서 예언이 먼저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쌍방향적인 소통인 대화의 가치보다는 어떤 신의 말씀을 전해 들어서 혹은 신의 메시지를 우리가 해석해서 이렇게 대중들한테 혹은 어떤 사람들한테 전달해주는 예언의 방식의 말하기, 예언적인 말하기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은 환영이라든가 환청이라든가 뭐 환시 같은 걸 통해서 신의 메시지를 전달받고 이걸 사람들한테 전해주는데 이 예언의 메시지가 사실은 인간들이 나누는 대화보다 훨씬 중요했던 거죠. 당시에 대화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별로 대화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중요도를 따졌을 때는 신과 신의 메시지였다. 그렇죠. 그래서 뭐 구약 성경이 예를 들자면 구약 성경의 예언자 분들께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리즈로 쭉 나오는데 그 예언자들의 공통점이 주로 이제 불호령을 내리시죠. 타락한 유대인들한테 호통치고 가르치려고 하시고 꾸짖고 위협합니다. 너는 그렇게 살면은 불벼락 맞을 것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텍스트들에 나오는 대부분의 예언자들의 모습이 대화하려는 그게 아니에요. 쌍방향적인 소통이 없습니다. 일방향적으로 신의 어떤 뜻을 갖다가 전달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네.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의 메시지를 이제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는데 회중들이 듣고서 반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이 있게 되지는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귀를 막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언자들은 선포하는 것이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과 대화 사이에는 단 하나의 공통점도 없다라고 이 책의 저자가 밝히고 있어요. 왜 아닙니까? 왜 아니야? 단 하나의 공통점도 없다고 하는 건 너무 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없다. 이분은 거의 책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예언자적인 작가님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 안에도 제법 대화의 모습이 굉장히 잘 들어있는 텍스트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혹시 욥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욥이 사람 이름이죠. 네, 욥. 네, 욥입니다. 이게 뭐 아랍어로 읽으면 뭐 아유브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뭐 아유브 왕조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살라딘이 아이유브 왕조. 그렇죠. 어쨌든 뭐 이 욥기 같은 경우는 좀 구약 성경 안 중에서도 약간 후대에 작성된 문헌이죠. 이게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설들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욥이라고 하는 그 족장 시대거든요. 그 배경 자체가. 그래서 실제로 욥이 썼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제 과거 해석들은 그랬었죠. 아니면 뭐 유대 전승에 의해서 아마도 모세가 썼을 것이다. 뭐 그 훨씬 후대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 19세기 들어서는 아예 뭐 기원 후에 심지어 쓰여졌다라는 얘기가 있다든가 그 혹은 바빌론 유수 시절에 이제 쓰여졌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는 그 시절이 욥이 살던 시절은 족장 시절이에요. 아브라함 근처 그 친구들 있었던 그 시절이거든요. 네. 욥이 그 사람인가? 막 고통받고 막 그 사람? 네, 맞아요. 예, 맞아요. 네. 보통 그 크리스찬들이 하는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할 거다 이렇게 써 있는 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구가 사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등장해요. 욥기 후반에는. 그래가지고 너 그거 잘못 이야기했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잘못 적용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건데. 욥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왜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하지? 모를 수도 있잖아. 지금 소개해 드릴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구약 성경의 다른 문서들이랑은 형식 자체가 좀 특이한 구성이라고 합니다. 즉 액자식 구성이라고 해서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에만 하느님이 직접 등장을 하셔서 사탄과 대화를 하는 장면, 특히 이제 사탄이랑 내기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내기가 뭐냐면 저기 욥이라는 아주 착하고 선한 친구가 있는데 저 욥을 한번
괴롭혀보자. 그래서 저 욥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결국 하느님을 비난하게 될 건지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것인지를 갖다가 하느님과 사탄이 내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거 비슷하게 동화로 있지 않습니까? 동화- 태양하고 바람이 내기하잖아. 저 사람의 옷을 벗길 수 있을 것인가. 그거 비슷한 것 같아요, 구조가. 저는 보통 그 괴테의 파우스트를 생각했는데 서로 우리 그쵸? 세계가 달라가지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동화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예, 동화 세계. 그래서 그 하느님과 사탄이 내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가운데 부분, 즉 액자의 안에는 이제 욥이 고통받고 그 안에서 친구들과 굉장히 좀 논쟁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도 굉장히 좀 특이한 작품이고요. 그래서 내기의 내용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욥을 한번 죽을 때까지 괴롭혀봐서 욥이 과연 욱해가지고 에이 하느님 뭐뭐 이렇게 과연 하느냐를 실험을 해보는 거죠. 굉장히 잔인한 사고 실험입니다. 이거는. 이거 좀 중요한 거라서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욥기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사탄이 나오거든요. 사탄과 하나님이 짜고서 우리 한번 내기해 볼까? 누가 이기나 한번 볼까? 이런 태도라기보다는 당대 굉장히 의인이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처음부터 선포된 거예요. 이 사람은 의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랑을 합니다. 이 사람 정말 의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단이 와서 그렇지 않을 거다. 주신 게 많으니까 저런 거고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거를 뺐으면 아마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욕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제가 한번 건드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목숨은 건들지 말고 그냥 주변에 있는 걸 가져가 봐라 했을 때 이제 재산까지도 뺏기고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욕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와서 이번에는 그 사람의 건강까지도 만약에 건들 수 있으면 그러면 아마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근데 대신에 목숨은 건들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약간 이제 내기의 느낌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네. 예, 그러면 뭐 도박이라고 할까요?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둘 사이에 그 반응을 한번 지켜본 실험이라고 하죠. 실험. 죄송합니다. 예. 기독교인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사탄이 이제 욥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전염병을 보내기도 하고 뭐 각종 사고가 일어나서 일단 재산 빵원 다 몰수되고요. 사랑하는 자식들이 집이 무너져서 다 죽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욥한테 이제 병을 내려가지고 굉장히 심한 부스럼이 나는 피부병 같은 게 걸리게 됩니다. 온몸에 막 두드러기 같은 부스럼이 나고 막 가려워 죽겠고 막 이런 거고 지금 어머님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네네, 어머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사진이 이제 욥의 어떤 비참한 몰골을 잘 그려주고 있는 그런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이 흑백으로 되어 있는데 네. 저기 벌거벗고 손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 욥인가요? 예, 그렇겠죠 아마. 위에 앉아서 기와를 가지고 너무 간지러우니까 기와로 이렇게 몸을 긁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세 명의 사람이 이 세 명의 사람들은 이제 그 친구가 망했으니까 옆에 찾아와서 처음에는 위로해주러 왔던 세 명의 친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죠? 뭐 안 좋아지면 와가지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처음에는 위로해주고 막 불쌍하게 여겨주다가 이 친구들이 이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갑자기 욥의 이런 불행과 고통이 사실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라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에 대해서.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욥과 이 친구들의 이 대화가 오가는 이 장면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안에서 거의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대화체의 이야기 장면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적인 요소가 남아있는 건 사실이야. 신과 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성서 안에서 처음으로 대화적인 문체, 형식이 드러난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 세 명이 사실은 어떤 일종의 예언자적인 발언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친구는 야 모든 고통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특히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는 거지. 빨리 용서를 빌어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요. 두 번째 친구는 야 네 아들들이 잘못한 거야. 걔네들이 뭐 나쁜 놈들이라서 네가 벌을 받는 거야. 세 번째 친구는 욥 너는 거짓말쟁이야. 네가 의인이고 뭐 그렇게 선하다고 스스로 얘기하는데 넌 다 틀렸어. 네가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방어를 하거든요. 욥은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다. 하나님 볼 때 나는 정말 죄를 짓지 않았대.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럴 리가 없다. 네가 분명히 잘못을 했으니까 지금 고난을 겪는 거지.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겪는 거는 생각해봐. 분명히 잘못이 있을 거야. 아니야, 난 정말로 정당해. 그럼 네가 아니면 네 주변에 누군가라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그것조차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욥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죄까지도 있을 거고 절대로 지금 네가 겪는 그 고통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죄가 그래도 더 큰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여기는 뭐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는 건 아니니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렇지 안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고 혹은 성경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겪기도 하지? 왜 악한 사람이 잘 되기도 하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답을 해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인데 욥이 끝까지 자기는 결백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친구들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사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더라. 예를 들어서 얘들 사람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는데 정치적일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뭐 수천억에서 수조 원대의 자산을 가지기도 하고 무병장수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그 후손들을 번성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봤을 때 선한 분들이 고통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저께도 좀 안타깝게도 세월호 잠수사로 활동하셨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저도 마음도 아프고 그랬는데 뭐 꼭 그 케이스뿐만 아니라 흔히 볼 수 있는 케이스죠. 그렇죠? 분명히 이 사람은 착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안 좋아. 그리고 굉장히 고통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과연 신이 우리 세상에 존재한다면 이런 어떤 불합리한 부당한 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는 대목이 있어요. 물론 이 책의 저자는 결국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실패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각자의 자기 주장만 하는 뿐이지 어떤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지거나 서로 간의 어떤 조정이 이루어지거나 발전적인 어떤 아이디어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좀 이건 제 해석입니다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진보가 일어나고 있는 순간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어떤 예언자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포에 대해서 그 인간이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내지르고 있는 겁니다. 나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하지만 난 착하게 살았다고. 이 과연 질서가 정당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고요. 사실 우리 삶의 어떤 도덕 법칙이라던가 정의로운 윤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철학적인 질문을 담고 있다고 봐요. 이 질문이.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엘리오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딱 평정을 해버리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에 이르지는 않는데 오히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부터 좀 들었는데 그 저자분이 이 책을 쓰신 분은 굉장히 그 대화에 대해서 협의의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광의로서 대화가 아니라 네네. 오히려 대화라기보다는 좀 토론도 아니고 토의를 대화라고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꼭 합의가 이루어진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까지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디어 교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자유롭게 아이디어가 교환되는 과정 그리고 그걸 통해서 좀 생산적으로 아이디어가 더 발전해가는 과정까지를 좀 대화의 범죄에 넣고 싶어 하죠. 우리가 이번에. 뭐 하나의 단어를 얘기할 때 거기는 그 대화의 실제 의미가 뭐냐라는 사실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도 하고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가치적인 측면을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라고 했을 때 XY 염색체를 갖고 있고 뭐 이렇게 사실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했을 때 가치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뭐냐면 아버지다움이라는 게 그 안에는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이 책의 저자도 그랬던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독실이나 나나 대화라는 거의 사실적인 측면, 그래서 광의의 의미에서 대화 얘기해야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자는 그렇지 않고 가치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 같아. 대화라고 하는 어떤 이상적인 측면, 그렇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화. 그것이 뭐냐를 말하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욥기에 나오는 이 친구들과 그 욥의 그 일종의 토론이 일어나는 거죠. 토론 과정은 일방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했던 다른 구약 성경의 문헌들과는 좀 다르게
다양한 관점들이 서로 충돌하고 논쟁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상식처럼 여겨졌던 진리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라고 한번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즉 새로운 신학적 성찰이 시작되는 지점인 거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 사람들 간의 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바로 대화의 시작이었군요. 구약 성경 안에서. 그냥 성경 안에서. 그렇다면 이제 대화의 끝판왕을 찾으러 가야죠, 그렇죠? 처음이자 끝판왕. 처음을 했으니 이제 끝을 보면. 아니죠. 시작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끝판왕인 분이 계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저자분이 좋아하는 분인가요? 이거는 이상적인 대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죠. 건가요? 예.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로 가야겠죠. 네. 예.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지은 책 이름이 아예 대화편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 자체가 대화라고 붙여져 있고 후대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긴 합니다만 일종의 시리즈물인데, 이 시리즈물 안에서 소크라테스라는 주인공이 굉장히 여러 명망 있는 사람들, 당시로서는 뭐 당시에 장군이라던가 굉장히 유명한 그 신관, 그러니까 사제 뭐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대화를 나눈 그런 장면들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텍스트죠. 그래서 이 아테네 시기,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에 한 4세기경에 아테네 시절에 쓰여진 문헌이고, 청중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직접 민주주의 체제였죠, 그렇죠? 그래서 대화가 매우 일상적이었고 말을 잘하면 심지어 사회적 혹은 정치적으로 출세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대중 앞에서 연설도 잘하고 뭐 얼굴도 또 잘생기고 그러면 대중 정치인으로서 온갖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크로폴리스에서 열리는 민회라던가 아고라 광장에서 뭐 이렇게 시장판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정치적인 주제라던가 심지어 거긴 문화예술도 발전을 했었으니까 문화예술, 어떤 연극이 재미있고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졌던 시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그 심포지움이라고 들어보셨죠? 심포지움. 예. 네네. 아테네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일종의 사교 문화, 예, 사교 행사 같은 거고, 그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제 합석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아, 합석이라 뜻이야? 합석하시겠습니까? 뭐 이럴 때.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에서 맨날 심포지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클럽에서 심포지움 하는 심이 이제 투게더라는 뜻이고 포지션 할 때 그 포지움에서 앉는다는 뜻이라서 근데 이제 품격 나게 합석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향연이라고 번역이 되죠. 향연. 이거 뭐냐면 술 파티입니다. 음주 파티. 음주 파티에 이제 좀 그 잘 나가는 시민들이나 뭐 귀족들도 그때 당시 있었으니까 모여서 하인들이 따라주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정치적인 주제라던가 문화예술의 주제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하기도 하고, 연애 주제도 당연히 많이 얘기를 했겠죠. 어느 동네 몇째 아들이 잘생겼더라. 그때 당시 이제 동성애나 이런 게 좀 광범위하게 활성화되어 있던 때였으니까 뭐 그런 시답지 않은 얘기에서부터 좀 심도 있는 얘기까지 자세하게 얘기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테네랑 정반대에 있는 국가가 있어요. 근데 스파르타. 거기는 말 많이 하는 거 싫어하는 동네야. 그래서 실제로 만 7세부터 한 35살 때까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빡세게 군사훈련을 받는데, 그때 아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 교육 자체가? 예.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남자는 그 좀 멋있는 전사가 아니야. 걔네들은. 예, 걔네들은 품격이 좀 떨어지는 애고 과묵하고 화가 나면 일단 죽창을 던지고 뭐 이런 느낌이 더 덕목 훌륭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았던 거죠. 독실이는 아테네로 보내는 걸로 그렇죠. 하겠습니다. 예, 독실이는 스파르타 갔으면은 굉장히 천대받지 않았을까. 아테네에서는 왕이 되지 않았을까. 너무 좋아하지?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명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제가 계속 매주 만나는 분인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까? 예, 그 사람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아테네는 워낙 말 잘하는 게 중요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그 명성이 자자했던 인물이 바로 독실이가 아니라 소크라테스였던 거죠.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가 사실은 이제 잡혀가지 않습니까? 잡혀가서 재판에 회부돼서 사형까지 언도받는데, 그 사형당하는 이유도 말이 너무 많아서. 예, 그러니까 독실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알겠습니다.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예. 그거 어쨌든 저희 잡혀가게 되면 출두권 있으시잖아요. 제가 나가야 되나요? 사실 그렇죠. 소크라테스가 뭐 이제 말 때문은 사실은 아니었지. 더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데 예. 일단은 말에 좀 한정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